증못. 안개가 자욱한 비무장지대의 아침은 언제나 그랬듯 기이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철책선에 맺힌 이슬이 새벽빛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다. 공기 중에는 흙먼지와 녹슨 철의 비릿함, 그리고 수십 년 묵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곳은 남과 북을 가르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육군특전사 소속 강지훈 대위는 GOP 철책을 따라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소리가 없었지만 매 순간 주변의 모든 변화를 감지하려는 듯 예민했다. 짙은 위장 크림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고 그의 손은 K2 소총의 방아쇠 울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뒤를 따르는 팀원들 역시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이곳에서의 순찰은 단순한 경계 근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실전이었고 작은 실수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훈은 손을 들어 팀원들을 멈춰 세웠다. 무언가 달랐다. 늘 들리던 북측 초소의 기계적인 점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새소리마저 끊긴 듯한 부자연스러운 정적이었다. 지훈은 즉시 고성능 망원경을 들어 북측 지역을 훑었다. 그의 시선은 군사분계선 너머 약 1km 떨어진 북측의 감시 초소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엄폐물 뒤에 숨어 있어야 할 북한군 병사들이 초소 주변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경직되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위장복이 아닌 빳빳하게 다려진 장교 정복을 입고 있었다. 지훈은 망원경에 초점을 조절하며 숨을 죽였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선명한 붉은 바탕에 굵은 선 3개와 별 하나, 상좌였다. 남한의 대령에 준하는 계급. 저런 고위급 장교가, 그것도 여성이 이 위험한 최전방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키가 컸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 강인함이 배어 나왔다. 책 넓은 정모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훈은 그녀가 누구인지 즉각 알아차렸다. 서류상으로만 보았던 이름 리선아 상좌, 평양의 철의 꽃이라는 이명으로 더 유명한 그녀는 북측 최연소 여성 대좌 진급자이자 최고사령부 직속 특수작전부대의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가 왜 예고도 없이 이곳에 나타난 것인가? 단순한 시찰이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도발이었다. 지훈의 옆에 있던 김 중사가 낮게 속삭였다. 대위님, 저 여자, 리선아가 확실합니다. 지금 저기서 뭘 하려는 겁니까? 지훈은 대답 대신 손짓으로 침묵을 명령했다. 그는 망원경을 통해 리선아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그녀 역시 망원경으로 이쪽을 정확히는 지훈을 관찰하고 있었다. 수초간의 기묘한 시선 교환이 이어졌다. 지훈은 먼저 규정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어깨에 맨 휴대용 확성기를 집어들었다. 긴장감으로 인해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인 그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경고 방송을 시작했다. 북측에 알린다. 귀측 병력과 지휘관이 군사분계선에 과도하게 접근했다. 그의 목소리는 DMZ대의 아침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즉각 초소 내부로 철수하라. 반복한다. 즉각 철수하라. 지훈의 경고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통상적인 경우 북측은 기계적인 비난 방송으로 응수하거나 조용히 물러나곤 했다. 하지만 리선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경고 방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망원경을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듯한 혹은 비웃는 듯한 미묘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것은 완벽한 무시였다. 남측 지휘관의 공식적인 경고를 정면으로 묵살한 것이다.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것은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김 중사가 다시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위님, 저들이 완전히 우릴 무시하고 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대응 태세를 갖춰야. 지훈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선화가 천천히 망원경을 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곁에 있던 부관에게 손짓했다. 부관이 황급히 그녀에게 확성기를 건넸다. 지훈과 그의 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그녀가 직접 방송을 하려는 참이었다. 북측 고위 장교가 직접 대남 방송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정적을 깨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DMZ2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날카롭고 힘이 있었다. 남측 군인. 그녀의 목소리는 남측의 표준어와는 다른 특유의 북측 억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발음은 수정처럼 맑았다.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했다. 거기 망원경을 들고 있는 남측 지휘관, 특전사 강지훈 대위. 지훈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과 계급, 심지어 소속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남측 지피 내부가 술렁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다. 지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리선화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녀가 내뱉은 다음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남측 병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강지훈 대위, 만약 그대가 그대의 방식대로 나를 이긴다면.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는 즉시 월남하여 그대와 혼인하겠소. 그 말이 끝나자 DMZ도에는 다시 한번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금 전에 그 목소리가 현실인지 환청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지훈의 뒤에 있던 부사관이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GP 내부의 통제실은 아마도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모든 녹음 장비가 그녀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록했을 터였다. 지훈은 천천히 망원경을 내렸다. 그의 뇌는 이 황당무계한 상황을 분석하려 했었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심리전인가? 남측 지휘관을 지목하여 조롱하고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의도인가? 아니면 더 깊고 복잡한 함정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나를 이긴다면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리선화는 자신의 말을 끝마친 후 더 이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훈이 있던 방향을 향해 꼿꼿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간 아주 미세한 감정의 파편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절박함이었을까? 아니면 체념이었을까? 김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위님, 방금 저 여자가 혼인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K2 소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그는 다시 망원경을 들어 리선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무어라 짧게 명령을 내렸고
북측 병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초소 내부로 사라졌다. 리선아 자신도 마지막으로 지훈의 방향을 한번 힐끗 돌아본 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걸이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남았다. 지훈은 확성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규정된 대응 매뉴얼에는 적 지휘관의 청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확성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귀에는 여전히 리선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다. 즉시 상황 보고, 전 병력 경계 태세 강화, 그리고 방금 녹음된 음성 파일 보안 처리해서 즉각 상부로 전송해. 지훈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남측 지휘 통제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라고 혼인 그 북한 여자가 미친 개냐. 사단장의 격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정보 분석관들은 긴급히 리선화의 최근 동향과 심리 상태 분석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기괴한 도발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모두가 이것을 조잡한 심리전이나 북한 내부의 관계로 치부하려 할 때 오직 강지훈 대위만이 리선화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가 남측 지휘관을 무시하고 던진 그 한마디. 그것은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박한 구조 신호처럼 혹은 모든 것을 건거대한 도박처럼 느껴졌다. 그는 직감했다. 리선화는 강지훈이라는 개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만의 시스템,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인 특전사 지휘관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나를 이길 능력이 있는 유일한 상대를 시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은 지금 막 시작되었다. 증하이. 리선아의 목소리가 사라진 DMZ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군사분계선 남쪽의 지휘 통제실은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제3 군단 사령관인 박 장군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고성능 마이크가 녹음한 음성 파일이 회의실 전체에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만약 그대가 그대의 방식대로 나를 이긴다면 나는 즉시 월남하여 그대와 혼인하겠소. 얼음장 같던 리선아의 목소리가 재생될 때마다 회의실에 모인 고위 장교들과 정보 분석관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한 정보 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이것은 명백한 심리전입니다. 평양의 철의 꽃이라 불리는 리선화가 저런 유치한 도발을 한 것은 우리 측 최전방 지휘관인 강대위를 조롱하고 그의 리더십을 훼손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말을 이었다. 강대위 개인에게 불명예스러운 스캔들을 뒤집어 씌우거나 내부적인 혼란을 유도하려는 고도의 계산일 수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성적인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도 다분합니다. 대부분의 참모들이 그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었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언제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났고 이번 일은 그저 그 기괴함의 정도가 조금 더 심했을 뿐이라고 그들은 결론 내렸다. 박 장군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명령했다. 강대위는 즉각 지휘권에서 임시 배제하고 후방으로 철수시켜 당장 심리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듣고 있던 강지훈 대위가 입을 열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최전방에서 사태를 직접 겪은 당사자였다. 사령관님, 제 소견은 다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눈빛으로 스크린에 떠 있는 리서너의 프로필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는 이것이 심리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방식의 심리전은 아닙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 대령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강대위, 지금 제정신인가? 적장이 자네에게 시집 오겠다고 했는데 그게 심리전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자신의 분석을 이어갔다. 리서나 상자는 고의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녀가 서 있던 위치는 우리 측 저격수에게 완벽하게 노출되는 사선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제 이름과 소속까지 정확히 호명했습니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서나가 확성기를 들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이긴다면이라는 말은 단순한 승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지훈은 스크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나를 감시하는 눈을 피해 나를 구출해낼 능력이 있다면 이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혼인은 복종 혹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넘기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훈의 해석은 너무나 파격적이었고 근거가 희박했다. 박 장군은 인상을 쓰며 말했다. 강대위, 자네가 지금 무슨 소설을 쓰고 있는 건가? 적장의 말 한마디에 현혹된 건가? 당장.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국정원 소속의 한 요원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는 박 장군에게 다가가 작은 USB 하나를 건네며 속삭였다. 방금 입수된 북측 내부 통신 감청 기록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편 군사분계선 북쪽의 분위기는 남쪽의 혼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살얼음판이었다. 리선아는 굳은 표정으로 국가안전보위부 건물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무장한 보위부 군인들이 바짝 붙어 있었다. 그녀는 사실상 연행되는 중이었다. 복도 끝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그녀는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국가안전보위부 반탐처장 김철용 대좌. 그는 리서나와 같은 계급이었지만 그가 가진 실권은 군단장급을 능가했다. 김철용은 병적으로 말랐지만 퀭한 눈은 독사처럼 번뜩였다. 그는 부패와 잔혹함의 상징이었고 최고 지도자의 신임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리선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리상좌, 오늘 아침엔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연출했더군. 혼인이라.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이 덜 된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당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그대가 어째서 그런 미친 짓을 벌였는지 내게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리선화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DMZ대서와 마찬가지로 차갑고 평탄했다. 김 대좌 동지. 그것은 제가 기획한 새로운 방식의 대남 심리전이었습니다. 남측 놈들의 정신을 교란하고 저들의 지휘관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고도의 계산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지만 김철용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천천히 그녀 주위를 맴돌았다. 고도의 계산이라. 김철용이 그녀의 어깨에 앉은 먼지를 털어내는 척하며 손을 얹었다. 리선아는 그 손길에 담긴 경멸과
위협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런데 말이야, 리상좌. 내 정보원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 그대가 최근 죽은 그대의 아비와 접촉했던 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군. 리선화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3년 전 김철룡이 주도한 숙청 작업에 휘말려 반당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힌 채 처형당한 인민무력부의 장군이었다. 리선화 자신도 연좌될 뻔했으나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충성심을 높이 산 최고 지도자의 특별 배려로 간신히 살아남았다. 김철룡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대의 아비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에 물든 반역자였지. 그런데 그 딸이 남조선 놈에게 시집을 가겠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는 리서나의 턱을 거칠게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년의 머릿속에 무슨 딴 생각이 들어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리선화는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김대좌 동지 말 조심하시오. 나는 당에 대한 충성을 의심받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소. 나의 아버지는 과오를 저질렀지만 나는 다릅니다. 오늘의 일은 오직 공화국의 승리를 위한 전술적 행동이었을 뿐이요. 김철룡은 잠시 그녀의 불타는 눈빛을 바라보다가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좋아. 그 충성심이 아주 가상하군. 그렇다면 그 충성심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지.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그대의 남동생 리진우가 배치된 탄광의 최근 생산량 보고서야. 리선화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남동생 진우는 아버지의 숙청 이후 혁명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함경북도의 가장 험악한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약했고 그런 곳에서 오래 버틸 수 없었다. 김철룡이 서류를 리선화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요즘 진우 동무의 작업 성과가 영 부진하다더군. 폐렴 증세도 보인다고 하고 이러다간 아비처럼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어.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리선화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가 오늘 DMZ 돼서 벌인 일은 사실 김철룡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녀는 김철룡이 자신을 올가매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자신과 동생을 파멸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 탈출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비자금의 위치와 김철룡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의 부패 증거가 담긴 치명적인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이것을 가지고 남한으로 넘어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김철룡의 감시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녀는 외부와 접촉할 어떤 방법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도박을 걸었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그녀는 남한의 최고 엘리트 부대 지휘관의 평판을 비밀리에 조사했고 그중 가장 냉철하고 명민하다고 알려진 강지훈 대위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녀의 청혼은 오직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목숨을 건 암호였던 것이다. 김철룡은 리선화의 흔들림을 즐기듯 바라보며 말했다. 리상자, 그대가 정말 당에 충성한다면 남조선 놈들에게 그대의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게. 그들을 유인해 그들이 그대의 청혼에 반응하도록 미끼를 던져 그리고 그들을 이 자리로 끌어들여. 그것은 함정이었다. 김철룡은 리선화의 도발을 역이용하여 강지훈을 포함한 남한 특전사 병력을 DMZ 북쪽으로 유인해 섬멸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만약 리선화가 성공하면 그녀는 충성심을 증명하고 동생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을 터였다. 실패한다면 그녀는 즉시 반역자로 처형될 것이다. 리선화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김철룡의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탈출 계획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지라도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좌 동지.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다. 자신을 죽이려는 김철룡을 속여야 했고, 동시에 자신을 구하러 올지도 모르는 강지훈에게 정확한 신호를 보내야 했다. 그리고 강지훈은 과연 그녀의 진위를 파악했을까? 같은 시각 남측 지휘 통제실에서 강지훈은 북측 감청 기록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리선화 보위부 출두, 김철룡 대좌와 독대. 이후 리선화의 남동생 리진우 특별 감시 대상 지정.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가설이 맞아가고 있었다. 김철룡의 사무실에서 나온 리선화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방금 지옥의 아가리에서 빠져나왔지만 동시에 더 깊은 수렁으로 발을 내디뎠다. 김철룡은 그녀의 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웠고 그 열쇠는 함경북도 탄광에 있는 동생 진우의 목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막사로 돌아왔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창밖에는 김철룡이 심어둔 감시조가 24시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막사 안에는 교묘하게 숨겨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도발은 김철룡에게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그는 그녀를 미끼로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리선화는 책상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강지훈 대위에게 보낸 첫 번째 메시지는 너무나 강렬했지만 그것이 구조 신호인지 도발인지 남측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을 터였다. 게다가 김철룡은 이제 그녀가 남측과 접촉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내는 순간 그것은 반역의 증거가 되어 그녀와 진우를 동시에 파멸시킬 것이다. 그녀는 생각해야 했다. 김철룡의 감시망을 피하면서 동시에 강지훈에게만 전달될 수 있는 두 번째 신호. 그것은 명백한 정보여야 했다. 그녀의 청혼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강지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강지훈의 목숨까지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지극히 정교한 방법이어야 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이를 작전 지도에 머물렀다. 그녀는 김철룡의 명령에 따라 남측을 유인할 함정을 설계해야 했다. 바로 이것이었다. 김철룡은 그녀가 가짜 함정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그 함정 설계도 안에 진짜 정보를 숨겨둔다면 어떨까? 그녀는 펜을 들었다. 김철룡은 분명 그녀가 제출할 작전 계획서를 샅샅이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는 김철룡 자신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교묘해야 했다. 그녀는 지도 위에 새로운 경계 루트와 매복 지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지점은 표면적으로는 남측 특전사의 침투를 유도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좌표들, 매복 시간, 그리고 병력 배치 순서에는 일정한 패턴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던 오래된 군사 암호 체계를 사용했다. 그것은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 김철룡 같은 신흥 권력자들은 알지 못하는 구시대의 유물과도 같은 암호였다. 그녀는 작전 계획서의 특정 단어와 숫자들을 조합하여 메시지를 만들었다. 김철룡이 나를 감시한다. 동생이 인질이다. 그의 목표는 너희를 유인해 섬멸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가 모르는 진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를 숨겨두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대 관할 구역 중 가장 경계가 삼엄하지만 동시에 남측과 가장 가까운 제3 초소 근처의 특정 지점을 떠올렸다. 그곳에는 수십 년 전에 버려진 낡은 보급 창고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전 계획서에 그 창고를 미끼 보급품을 숨겨두는 장소로 표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다른 것을 숨겨둘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서 사본과 함께 김철룡의 감시를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작은 증거물, 즉 김철룡이 설치한 것과 똑같은 모델의 도청 장치 하나를 몰래 가져다 놓을 계획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곳에 가느냐였다. 그녀는 김철룡에게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김철룡을 찾아가 남측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함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좌 동지저들의 특전사는 쥐새끼처럼 교활합니다. 책상 위에서 그린 작전으로는 그들을 낚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미끼를 설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김철룡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리선화의 당당함과 논리 정연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내 병사들이 그대를 그림자처럼 따를 것이다. 그대의 발걸음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모두 내게 보고될 것이야. 리선화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바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김철룡의 감시병들을 대동하고 제3초소로 향했다. 그녀는 일부러 그들의 눈앞에서 보급 창고를 점검하고 미끼 작전 지시를 내리는 연기를 펼쳤다. 감시병들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꼼꼼히 기록했지만 그녀가 창고의 낡은 벽돌 틈 사이에 작은 금속 상자를 숨기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지는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지훈이 이 신호를 발견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작전 계획의 일환으로 제3초소의 경계 병력을 의도적으로 교체했다. 그녀는 가장 경험이 적고 훈련이 덜 된 신병들을 그곳에 배치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교대 시간을 불규칙하게 조정하여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틈을 만들어냈다. 한편 남측 지휘 통제실의 강지훈 대위는 여전히 상부의 불신과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적의 심리전에 현혹된 자로 취급하려 했고 그를 후방으로 보내려 했다. 지훈은 박 장군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심정으로 호소했다. 사령관님, 제발 하루만 아니 단 12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그녀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박 장군은 국정원 요원이 가져온 리진우 특별 감시 보고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가설이 터무니없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좋다, 강대위. 12시간이다. 그 안에 자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오지 못하면 자네는 불명예 전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우는 즉시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DMZ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 그는 리선화가 무언가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던 바로 그 지점, 그리고 그녀가 무시했던 자신의 경고.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을 터였다. 그는 북측의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모든 초소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김철룡의 감시 때문인지 북측의 경계는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삼엄해져 있었다. 지훈의 초조함이 극에 달할 무렵 한 통신병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대위님, 제3초소입니다. 방금 북측 내부망에서 이상한 작전 계획서가 하달되었습니다. 경계 병력 교체 및 신규 매복 지점 설정에 관한 것인데
좌표가 좀 이상합니다. 지훈은 즉시 모니터로 달려갔다. 화면에는 리선화가 작성한 바로 그 작전 계획서의 일부가 떠 있었다. 지훈은 좌표와 시간들을 미친 듯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완벽한 매복 작전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곧 위화감을 느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이 좌표는 너무 노골적이야. 마치 여기를 보시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 그는 좌표들을 지도 위에 다시 점 찍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특정 좌표들을 선으로 연결하자 오래된 군용 암호의 일부인 특정 문자가 나타났다. 창고. 지훈은 숨을 삼켰다. 제3 초소 근처에 버려진 보급 창고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명령했다. 알파팀, 브라보팀 즉시 제3 초소 인근 비무장지대로 침투한다. 목표는 북측의 낡은 보급 창고다. 이것은 정찰 작전이다. 교전은 절대 금물이다. 지훈의 팀은 어둠을 틈타 유령처럼 철책을 넘었다. 그들은 리선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틈을 이용했다. 경험 없는 북측 신병들은 남측 최정예 특전사의 침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훈은 마침내 낡고 녹슨 보급 창고 앞에 도착했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그는 작전 계획서에 명시된 미끼 보급품 상자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관심 없었다. 그의 눈은 창고의 벽돌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살짝 헐거워진 벽돌 하나를 발견했다. 그 틈 속에 리선화가 숨겨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리선화의 작전 계획서, 사본과 함께 작고 검은 물체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북측 보위부에서만 사용하는 최신형 도청 장치였다. 그리고 계획서 여백에는 리선화의 필체로 보이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는 내 동생을 잡고 있다. 이것이 그의 눈이다. 나의 패배를 준비하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리선화는 도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시험한 것이었고 이제 자신을 이겨서 구출해 달라는 목숨을 건 두 번째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녀는 지금 김철룡이라는 괴물에게 목줄이 채인 채 자신을 구원해줄 적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 대위는 어둠을 뚫고 지휘 통제실로 복귀했다. 그의 손에는 리선화가 목숨을 걸고 남긴 차가운 금속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 안의 도청 장치와 짧은 메모는 그 어떤 정교한 보고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통제실의 공기는 그가 자리를 비웠던 몇 시간 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 장군과 참모들은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회의 테이블 중앙에 금속 상자를 올려놓았다. 찾았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상자 안의 내용물을 꺼내 늘어놓았다. 북측 최신형 도청 장치, 그리고 리선화의 필체가 분명한 메모. 한정보 대령이 코웃음을 쳤다. 강대위 지금 이걸 증거라고 가져온 건가? 장난감 같은 도청 장치 하나와 낙서 쪼가리. 이건 리선화가 우릴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꾸민 연극이야. 그녀는 자네가 이걸 찾도록 유도한 걸세. 지우는 그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대령님, 보위부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낙서가 아닙니다. 그는 내 동생을 잡고 있다. 이것이 그의 눈이다. 나의 패배를 준비하라. 그녀는 자신이 김철룡의 감시하에 있음을 그리고 동생이 인지림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리선화가 하달한 작전 계획서를 띄웠다. 그리고 이 좌표들. 제가 말씀드렸던 창고라는 암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좌표 몇 개를 연결해 또 다른 패턴을 찾아냈다. 이 숫자 배열. 이것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병력 교대 시간입니다. 15분. 정확히 15분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참모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김철룡의 감시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증거를 숨겼습니다. 그녀는 가장 훈련이 덜 된 신병들을 배치해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틈을 고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면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위험한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논리 정연한 분석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리진우 특별감시 첩보와 지훈이 가져온 물리적 증거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박 장군을 향해 간절하게 호소했다. 사령관님. 저는 지금 당장 그녀를 구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패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신을 이길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저에게 비공식적인 접촉 채널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녀의 다음 신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 시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박 장군은 지훈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벼온 노장이었다. 그는 지훈의 눈에서 이성적인 분석 너머의 한 군인의 직감과 확신을 읽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좋다 강대위, 자네의 판단을 믿어보겠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하지만 명심하게 이것은 구조 작전이 아닐세. 이것은 최고 등급의 정보 작전이다. 절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네의 임무는 그녀와의 접촉을 확보하고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함정의 낌새가 보인다면 즉각 철수한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지훈은 힘차게 경례했다. 한편 군사분계선 북쪽의 김철룡 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쾌한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가 보낸 감시조는 리선화의 현장 답사에서 아무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그저 작전 계획서에 적힌 대로 미끼를 점검하고 초소의 경계 상태를 확인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김철룡은 이 완벽한 정상적임이 오히려 더 수상하다고 느꼈다. 리선화는 너무 침착했다. 너무 순순히 그의 명령에 따랐다. 아비의 숙청과 동생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 모습은 무언가 더 큰 것을 숨기고 있는 자의 태도였다. 김철룡은 그녀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계략을 꾸미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리선화가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직접 그녀의 실수를 만들어야 했다. 그는 리선화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속 충성파로만 구성된 특수 타격대를 비밀리에 소집했다. 리선화 상좌가 남조선 놈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작전 계획을 올렸다. 그는 리선화가 작성한 작전 지도를 벽에 펼쳤다. 겉보기엔 그럴듯해. 하지만 나는 이 여자가 이 계획을 역이용해 남조선 놈들과 접선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는 지도 위의 한 지점 리선화가 암호를 숨겨두었던 바로 그 제3초소 인근의 개활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곳이다. 김철룡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리선화에게 실전 훈련을 명령한다. 남측의 기습 침투에 대비한 방어 훈련이라고 전달해. 그녀의 부대 전체를 이 지점으로 이동시키도록. 그의 부관이 의아한 듯 물었다. 대자 동지하지만 그곳은 남측의 저격수들에게 완벽하게 노출된. 그래서 더 좋지. 김철룡이 말을 잘랐다. 나는 이 훈련을 실패로 만들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진짜 계획을 드러냈다. 우리의 타격대는
이 지점이 내려다 보이는 능선 뒤에 매복한다. 리서나의 부대가 자리를 잡는 즉시 우리가 먼저 남측을 향해 가벼운 도발 사격을 가한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만약 남조선 놈들이 대응 사격을 가한다면 리서나의 부대는 완벽한 십자포화에 걸려 전멸할 것이다. 운 좋게 살아남는다 해도 그녀는 부주의로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고 적의 도발을 유도한 책임을 지고 처형될 것이다. 만약 남측이 응사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직접 처리한다. 김철룡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우리 타격대가 리서나의 부대 후방을 급습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남조선 놈들의 기습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리서나는 적과 교전 중 영웅적으로 전사한 것이 되겠지. 어느 쪽이든 나는 승리한다. 이것은 리서나를 제거하는 동시에 만약 그녀가 정말 남측과 내통했다면 그 접선 현장을 덮쳐 강지훈의 부대까지 함께 섬멸하려는 이중 삼중의 잔혹한 함정이었다. 그는 리선화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리선화는 막사에서 긴급 출동 명령서를 받았다. 제3초소 인근 A12구역 남측 침투 대비 실전 방어 훈련 전 부대 즉각 이동. 그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A12구역. 그곳은 그녀가 강지훈에게 신호를 보냈던 바로 그 창고가 위치한 사방이 노출된 개활지였다. 그녀는 즉시 김철룡의 의도를 간파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처형장이었다. 김철룡은 그녀가 순순히 함정에 걸려들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예 그녀 자체를 함정에 미끼로 써서 강제로 상황을 종료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패배 시나리오는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잔혹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남측 통제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지훈은 박 장군의 승인하에 리선화에게 응답할 비공식 채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리선화의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감시 초소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대위님 북측에서 이상 동양 포착 리선화의 부대 전체가 A12구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실전 훈련으로 보입니다. 지훈은 즉시 지도를 확인했다. A12구역. 그곳은 리선화의 작전 계획서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구역으로 표시된 곳이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왜 제 발로 함정으로 들어가지? 지훈이 당혹감에 휩싸인 순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다. 추가 병력 발견. 리선화 부대와는 다른 소속 불명의 북측 병력이 A12구역 후방 능선으로 비밀리에 이동 중입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스크린을 노려보며 외쳤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함정이다. 하지만 그 함정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 그는 박 장군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사령관님, 저들은 지금 리선화를 처형하려 하고 있습니다. A12구역은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탁 트인 개활지는 남측 초소에서는 물론이고 북측 후방의 능선에서도 완벽하게 관측되는 최악의 지형이었다. 리선화는 부대원들을 이끌고 이곳에 도착한 순간 자신의 무덤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부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실전 훈련이라는 명령에 따라 분주하게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망원경을 들어 후방의 능선을 훑었다. 김철룡의 부하들이 그곳에 있을 터였다. 아니나 다를까 햇빛에 반사되어 찰나의 빛을 발하는 저격총의 조준경 렌즈가 그녀의 눈에 포착되었다. 그들은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남쪽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의 초소는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그녀는 직감할 수 있었다. 그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그녀는 완벽한 덫에 걸렸다. 김철용은 남측의 반응을 기다릴 것이다. 만약 남측이 이 노골적인 병력 이동의 위협을 느끼고 선제 사격을 가한다면 김철용은 그것을 빌미로 리선화의 부대를 희생시키고 전면전을 유도할 수도 있었다. 만약 남측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김철용은 매복시킨 자신의 부대를 움직여 리선화의 등 뒤에서 총알을 박을 터였다. 남조선 괴뢰군의 기습으로 위장한 완벽한 암살 시나리오였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김철용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그리고 강지훈이 이 상황을 북한 내부의 일로 치부하고 외면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이 전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패배해야 했고 그 패배는 김철용의 함정이 발동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했다. 같은 시각 남측 지휘 통제실은 얼어붙을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A-12구역으로 집결하는 리선화의 부대와 후방 능선에 매복한 김철용의 타격대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분석은 정확했다. 이것은 명백한 처형 작전이었다. 절대 교전. 불가박 장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것은 저들의 내부 문제다. 우리가 개입하는 순간 저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며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강 대위전의 부대는 현 위치에서 감시 임무만 수행한다. 참모들 역시 동의했다. 사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리선화가 아무리 중요한 정보를 가졌다고 해도 그녀 하나 때문에 전면전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강지훈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내부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소리쳤다. 저것은 학살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정보 자산이 제거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리선화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자신을 이길 것이라 믿고 저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는 박 장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사령관님, 만약 우리가 여기서 외면한다면 우리는 정보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 보낸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김철용의 계획대로 그녀가 죽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저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뿐입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부디 구출이 아닌 작전을 허가해 주십시오. 그녀를 패배시킬 작전을. 박 장군은 입술을 깨물었다. 강지훈의 말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설득력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A-12구역의 리선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부대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1소대는 50m 전진 산계 대형 유지. 2소대는 좌측으로 이동 엄폐물 없는 곳에 기관총 진지 구축. 부대원들은 당황했다. 그것은 방어 훈련의 기본에도 어긋나는 스스로를 적에게 노출시키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진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리선화의 카리스마와 명령에 복종하며 움직였다. 리선화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대를 전멸이 아닌 무력화시키기 쉬운 형태로 흩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가장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그녀는 곁에 있던 통신병의 소총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남측 지피를 향해, 그러나 의도적으로 조준을 훨씬 높게 하여 허공에다 한 발의 총성을 울렸다. 당. 그 총성은 DMZ대 정적을 깨뜨렸다. 남측 지휘 통제실은 발칵 뒤집혔다. 적의 선제 도발 즉각 대응 사격 준비한 작전 참모가 외쳤다. 김철용 역시 능선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경악했다. 저 미친 여자가 그가 원한 것은
이런 어설픈 도발이 아니었다. 리선화가 먼저 총을 쏘므로써 김철룡은 당장 그녀의 등 뒤를 칠 명분을 잃었다. 만약 지금 공격한다면 그것은 남측과의 교전 중에 아군을 공격하는 이적 행위로 보일 수 있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남측의 반응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리선화는 그 한 발의 총성으로 김철룡의 손발을 잠시 묶어버린 것이다. 사격 중지, 남측 통제실에서 강지훈이 고함을 질렀다. 방금 총알은 우리 머리 위 수십 미터를 날아갔습니다. 저건 도발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는 박 장군을 돌아보았다. 사령관님, 지금입니다. 계획된 패배 작전을 승인해 주십시오. 저들은 교전 수칙을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할 명분이 있습니다. 박 장군은 지훈의 불타는 눈동자와 스크린 속의 기괴한 상황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여기서 리선화가 죽는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좋다, 강대위. 자네의 작전을 승인한다. 하지만 교전은 최소화한다. 사상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자네의 임무는 오직 무력화와 포획이다. 알겠나? 명령 수령. 강지훈은 즉시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알파팀, 브라보팀. 계획된 패배 작전 개시, 실탄 사용은 엄금한다. 비살상 무기 사용 목표는 적 지휘관, 생포, 이동. 순간 남측 지피의 철문이 열리고 연막탄 수십 발이 A-12 구역을 향해 발사되었다. 개활지는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다. 김철룡의 저격수들은 시야를 잃고 당황했다. 제기랄 놈들이 연막을 쳤다. 연기 속을 뚫고 검은 유령 같은 형체들이 튀어나왔다. 강지훈과 그의 특전사 팀이었다. 그들은 총알 대신 섬광탄과 고무탄을 쏘아대며 리선화의 부대를 향해 돌진했다. 리선화의 부대원들은 이미 그녀의 기묘한 명령으로 인해 전의를 상실하고 흩어져 있던 터라. 이 기습적인 비살상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항복하라, 무기를 버려라. 강지훈의 외침이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리선화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일부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소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패배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바로 그때 능선 위에서 김철룡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 여자가 타령한다. 쏴라. 리선화를 쏴 죽여라. 그는 남측의 개입을 깨닫고 이성을 잃었다. 그의 저격수들이 연기 속의 리선화를 향해 실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핑핑 총알이 그녀의 곁을 스쳤다. 위험의 강지훈은 연기를 뚫고 몸을 날렸다. 그는 리선화를 덮치며 함께 바위 뒤로 굴렀다. 날카로운 총알이 방금 전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꿰뚫었다. 지훈은 리선화의 위에 올라탄 채 그녀를 거칠게 제압했다. 두 사람의 눈이 격렬하게 마주쳤다. 리선화 상좌. 기관은 정전협정 위반 및 선제 도발 혐의로 체포한다. 강지훈이 으르렁거리듯 말하며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패배였다. 그는 그녀를 이겼다. 팀장님. 적 후방에서 실탄 사격 팀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연막탄 증원 전원 퇴각한다. 포로를 확보했다. 강지훈은 리선화를 일으켜 세워 어깨에 둘러매다시피 했다. 그의 팀은 리선화와 그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몇몇 핵심 부하들을 포로로 끌고 다시 자욱한 연막 속으로 사라졌다. 능선 위에서 김철룡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그의 함정은 실패했다. 리선화는 죽지 않고 생포되었다. 그는 남측을 향해 더 이상 사격을 명령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전면전의 도화선이 될 터였다. 그는
강지훈과 리선아의 완벽한 합작 연극에 철저하게 농락당한 것이다. 강지훈은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리선아를 끌고 넘어왔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였다. 리선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나온 북쪽 땅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전투는 끝났다. 그녀의 패배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강지훈은 리선화를 비무장지대 남측에 위치한 임시 벙커로 신속하게 이동시켰다. 벙커의 두꺼운 강철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총성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안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 장비와 통신 장비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리선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벙커 벽에 등을 기댔다. 수갑은 풀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로 신분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물통을 던져주며 자신은 헬멧을 벗어 던졌다. 두 사람의 얼굴은 땀과 연막의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제 게임은 끝났나? 리선화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벙커의 유일한 출입구를 향해 있었다. 강지우는 통신 장비를 점검하며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됐지. 그의 말이 옳았다. 그녀는 김철룡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남측의 의심과 불신이라는 더 거대한 벽을 마주해야 했다. 박 장군과 사령부 지휘관들이 벙커 내부의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들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리선화 상좌, 박 장군이 스피커를 통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관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며 아군을 향해 선제 사격을 가했다. 기관의 투항은 인정되었으나 이것이 모든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기관이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그녀는 청혼이라는 목숨을 건 도박을 했고 패배라는 시나리오를 연출했지만 결국 그녀는 적국의 장교일 뿐이었다. 리선화는 지친 기색 없이 허리를 폈다. 그녀는 스크린 속의 남측 장성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같이라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녀는 강지훈을 힐끗 바라보았다. 강 대위는 이미 제 가치의 일부를 확인했을 겁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자는 김철룡 대자 보위부의 실세입니다. 그는 저의 아버지를 숙청했고 제 동생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한 정보 참모가 끼어들었다. 그건 기관의 사적인 원한일 뿐이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단 말인가. 사적인 원한이라고 리선화가 차갑게 비웃었다. 김철룡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는 공화국의 가장 어두운 암이며 그 암덩어리가 지금 최고 지도부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는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적인 부를 축적하고 마약을 밀매하며 심지어 적국인 당신들과 거래하려는 자들의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의 부패가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증거가 있나? 박 장군이 낮게 물었다. 있습니다. 리선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의 아버지는 김철룡의 표적이 되기 전 그의 모든 비리, 장부를 확보해 두셨습니다. 그 장부에는 그의 검은 돈에 흐름 연루된 고위 간부들의 명단 그리고 그가 남측의 특정 사업가들과 접촉한 내역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지훈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거물급 정보였다. 그 장부는 어디에 있나? 그것을 넘기는 것이 제 혼인의 대가입니다. 제 동생의 안전한 구출과 이곳에서의 저의 신변 보장을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김철룡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리선화는 자신의 마지막 패를 던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휘 통제실의 경보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적군 포착, 적군 포착. A 12구역 후방 능선에 매복해 있던 적 특수부대.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 측 벙커입니다. 김철룡이었다. 그는 리선화가 입을 여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가 장부의 존재를 밝히는 순간 그는 북으로 돌아가도 처형당할 운명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감행한 것이다. 그는 리선화를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금단의 선을 넘었다. 제기랄 강지훈이 소총을 집어들며 외쳤다. 놈들이 미쳤어. 전 병력 벙커 방어박 장군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다. 강대위 무슨 수를 써서든 리선화를 지켜내. 그녀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것이 바로 총구 아래에서의 탈출의 진짜 의미였다. 그녀는 국경을 넘었지만 죽음은 그녀의 등 뒤까지 쫓아온 것이다. 벙커의 강철문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북측 특수 부대원들의 고함 소리와 총성이 빗발쳤다. 강대위 리선화가 지훈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포로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 번의 실전을 치른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김철룡의 직속 타격대입니다. 놈들은 정면 돌파와 동시에 환풍구를 노릴 겁니다. 벙커의 구조를 압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통찰력에 놀랐지만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알파팀은 입구 방어 브라보팀은 나와 함께 후방 환풍구로. 그는 리선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비무장 상태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권총을 뽑아 그녀에게 던졌다. 이건 임시대여다. 리선화는 권총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슬라이드를 당겼다. 고맙군. 신랑 후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남과 북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 김철룡이라는 괴물에 맞서는 전우였다. 강지훈이 브라보 팀을 이끌고 후방 복도로 향했을 때 이미 환풍구 덮개가 뜯겨져 나가고 있었다. 검은 위장복을 입은 북측 병사들이 연기처럼 벙커 안으로 뛰어내렸다. 쏴라 강지훈의 명령과 동시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좁은 복도 안은 순식간에 화약 연기와 섬광으로 가득 찼다. 북측 타격대는 김철룡의 최정예답게 맹렬하게 저항했다. 바로 그때 지훈의 뒤에 있던 부하 한 명이 다른 쪽 환풍구에서 뛰어내린 적에게 겨눠졌다. 대위님, 리선화가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지훈의 부하를 밀쳐내고 동시에 권총을 두 발 발사했다. 탕탕 북측 병사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그녀는 강지훈의 부하를 구한 것이다. 지훈은 그녀를 힐끗 바라볼 틈도 없이 정면의 적을 향해 소총을 난사했다. 놈들의 전술을 압니다. 리선화가 소리쳤다. 그들은 2인 1조로 움직이며 한 명이 시선을 끄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측면을 공격합니다. 벽을 조심해. 그녀의 말대로 복도 벽의 얇은 하판을 뚫고 총알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철룡의 부하들은 벙커의 구조를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제기랄 이쪽으로 강지훈은 팀원들을 이끌고 통신실로 후퇴했다. 그들은 장비를 방패 삼아 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적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하나 리선화의 제거였다. 강대위, 이렇게 가다간 둘 다 죽습니다. 리선화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놈들의 지휘관은 분명 입구 쪽에 있을 겁니다. 그를 잡아야 합니다. 내가 미끼가 되겠소. 무슨 소리야. 놈들의 목표는 나요. 내가 입구 쪽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모든 화력이 내게 집중될 겁니다.
그때 당신이 놈들의 지휘관을 치시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한 듯했다. 강지우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구해준 남측 군인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구하기 위한, 그리고 김철룡에게 복수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었다. 안 돼. 같이 간다. 내 뒤에 바짝 붙어. 강지우는 섬광탄을 복도에 던졌다. 눈부신 빛과 함께 그와 리선화는 다시 총알이 빗발치는 입구 쪽으로 뛰쳐나갔다. 알파팀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었지만 수정 열세에 밀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북측 타격대를 지휘하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김철룡의 오른팔인 박중자였다. 리선화, 이 반역자년 박중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치며 총을 겨눴다. 그 순간 모든 북측 병사들의 총구가 리선화를 향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지금이다. 강지훈이 엄폐물 뒤에서 뛰쳐나오며 박중자를 향해 정확하게 점사를 가했다. 박중자가 어깨를 맞고 쓰러지는 동시에 리선화 역시 몸을 굴려 자신을 향해 총을 쏘던 적병을 제압했다. 지휘관을 잃은 북측 타격대는 순간 혼란에 빠졌다. 바로 그 틈을 타 강지훈의 부대원들이 반격을 개시했다. 남측의 지원 병력까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은 역전되었다. 살아남은 북측 병사들은 당황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상당한 지휘관과 전사자들을 버려둔 채 왔던 길을 되짚어 군사분계선 너머로 미친 듯이 도망쳤다. 벙커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했다. 강지훈과 리선화는 서로를 마주보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김철룡의 마지막이자 가장 필사적인 추격은 그의 불법적인 월경의 증거만을 남긴 채 처참하게 실패했다. 리선화의 총구 아래에서의 탈출은 마침내 끝이 났다. 벙커에서의 사투가 끝난 후 리선화는 즉시 국정원의 비밀 안가로 이송되었다. 그녀가 체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남북 관계는 김철룡의 불법적인 월경과 무력 도발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다. 북측은 남조선 괴뢰군의 계획적인 납치 행위와 아군 초소에 대한 무력 도발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남측이 생포한 박중자와 전사자들의 시신을 증거로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강지훈의 작전은 결과적으로 김철룡의 함정을 역이용하여 북측의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을 전 세계에 증명할 덧덜을 놓은 셈이 되었다. 안간해의 신문실은 차가웠지만 리선화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쥔 핵심 정보 자산으로 대우받고 있었다. 박 장군과 국정원 최고 위급 인사들이 그녀를 마주하고 앉았다. 장부의 위치를 말하시오. 국정원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리선화는 지친 기색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 동생 리진우가 안전하게 제3국을 통해 이곳으로 넘어오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녀의 요구는 확고했다. 남측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가진 패는 김철룡을 넘어 북한 지도부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었다. 조소. 국정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즉시 작전에 착수하겠소. 동생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72시간이 걸릴 것이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시오. 리선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머릿속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좌표 하나를 읊었다. 개성 부근에 폐쇄된 사찰, 지하 불당 세 번째 불상 뒤의 벽돌. 제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
남측의 최고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비밀 작전팀이 즉시 국경을 넘었다. 동시에 중국 내의 국정원 비밀 요원들이 함경북도의 탄광에서 리진우를 빼내기 위한 복잡한 구출 작전을 시작했다. 시간은 피말리게 흘러갔다. 72시간 후 리선화는 안가의 스크린을 통해 수척하지만 살아있는 동생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베이징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안전하게 도착해 있었다. 그녀의 얼음 같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같은 시각 개성에 잠입했던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낡은 금속 상자가 국정원장의 책상 위에 놓였다. 상자 안에는 수십 권의 장부와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USB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장부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김철룡이 수년간 어떻게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적인 군대를 양성했는지, 그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해외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측의 어떤 부패한 기업가들과 손을 잡았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김철룡과 내통한 기업가들을 체포했다. 동시에 북측을 향해 김철룡의 만행과 불법 월경의 증거를 제시하며 공식적으로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북측 지도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김철룡의 존재는 이미 그들에게도 거대한 위협이었으나 그가 남측과 내통했다는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그를 감쌀 수 없었다. 며칠 후 북측 중앙방송은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당과 인민의 원수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김철룡 대좌가 외세와 결탁하여 조국을 배반하려 한 흉계가 적발되어 공화국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엄중히 처단되었다. 그는 숙청되었다. 그의 몰락은 리선화의 청혼 한마디에서 시작된 완벽한 복수극의 마침표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서울의 하늘은 북녘해 그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소란스러웠다. 리선화는 한선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그녀는 국정원의 엄격한 보호와 감시 속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기에 그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VVIP급 보호 대상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건강을 회복한 동생 진우가 함께였다. 두 사람은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아는 여전히 매일 아침 군인처럼 기상했고 창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날카로웠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는 남산의 한적한 공원에서 약속이 있었다. 그녀가 벤치에 앉아 단풍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익숙하지만 이제는 조금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한선화 씨.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군복이 아닌 평범한 가을 코트를 입은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DMZ의 날카로운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이번 작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소령으로 진급했지만 동시에 리선화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최전방 지휘관에서 물러나 국방부 정책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강소령. 선화가 담담하게 인사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생사를 넘나든 전우였지만 동시에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적국의 군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첫 만남은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청혼이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벤치에 앉으며 장난기 섞인 그러나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 대답은 아직 유효한 건가? 선화는 그의 농담을 받아치지 않았다.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날 DMZ에서
내가 왜 수많은 남측 장교들 중에서 당신을 지목했는지 궁금하지 않았소.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궁금했지. 솔직히 말하면 미친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선화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지훈이 처음 보는 그녀의 미소였다. 틀린 말은 아니지. 절반은 맞았소. 나는 정말 미치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녀는 숨을 골랐다. 나는 당신에 대해 조사했소. 당신의 경력, 작전 스타일, 심지어 성격까지. 당신은 냉철하지만 동시에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군.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도박을 걸어야 했소. 내 신호를 도발이 아닌 구조 요청으로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했지. 김철룡의 함정을 꿰뚫어보고 나를 패배시킬 만큼 유능하며 동시에 포로가 된 나를 기계적으로 넘기지 않을 사람. 그래서 나를 이겨라고 한 거군.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렇소. 선화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김철룡의 계획을 이기고 나의 탈출 계획을 이겨서 나를 완벽하게 당신의 전리품으로 만들어주길 바랐소.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치밀하고 절박했다. 그럼 혼인은 그것 역시 전략이었소. 선화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이라는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하는 자유에 대한 것이었지.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들의 체제에 완전히 귀속되겠다는 가장 강력한 서약의 표현이었소.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가 그것을 열자 안에는 총알이나 수류탄이 아닌 평범한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선화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건 지훈은 쓴웃음을 지으며 상자를 닫았다. 오해하지 마. 이건 당신에게 줄 게 아니니까. 그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내가 이긴 대가로 받은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내 것이지. 그는 선화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전략가야, 한선화 씨.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그 전략을 성공시켰지. 당신은 나에게 패배한 게 아니야. 당신은 김철룡을 이겼고 당신의 운명을 이겼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말한 혼인이라는 서약. 어쩌면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건지도 모르지. 당신은 당신의 동생을 구했고 나는 내 나라의 적 하나를 제거했으니까. 우린 이미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었어.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다. 앞으로의 삶은 당신 몫이야. 더 이상 패배할 필요도 누군가를 이길 필요도 없어. 선화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뢰로 맺어진 동료의 악수였다. 고맙소 강지훈 씨.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없이 돌아섰다. 그는 공원을 걸어 나가며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선화는 그가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만약 그대가 나를 이긴다면.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를 이겼다. 하지만 그녀가 상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구속하는 대신 자유를 주었고 그녀를 소유하는 대신 그녀의 승리를 인정해 주었다. 리선화 아니 한선화는 비로소 DMZ의 철책선이 아닌 서울의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새로운 약속으로 가득 찬 그녀의 진짜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